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파괴적인 기술혁명들은 0.1%의 천재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혁명적 발명을 통해 인간의 삶을 억누르는 폭력적인 요소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세상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그런 대상은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신들만 사용하던 불을 훔쳐 이 세상에 전달했던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처럼, 불과 같은 혁명적 발견과 발명은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비트코인을 이러한 불의 발견에 비유하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의 등장이 앞으로 가져올 인류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 변화가 현재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부패한 화폐 시스템의 대안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지금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걸까요?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변화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리날든이 알려주는 망가진 화폐 시스템의 역사에 대한 더빙 영상 시리즈는 인류의 수렵 채집 시절부터 현재까지 돈이라는 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시장 원리에 의해 활용되었으며 언제부터 국가의 통제 아래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며 점점 부패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분들과 함께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그 전에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면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도착하자마자 카톡 확인하려고 했는데 심카드가 없네. 로밍은 비싸고 공항에서 심카드 사기도 번거롭고 가짜 심카드 걱정까지 너무 불편해. 하지만 요즘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세일리 20 앱만 설치하면 전세계 190개국에서 심카드 교체 없이 바로 인터넷 사용, 출국 전 요금 세팅하면 도착 즉시 자동 연결, 줄 설 필요도 없고 와이파이 비번 물어볼 일도 없음, 데이터 로밍 요금도 대폭 절감. 어떠세요? 투자자라면 해외에서도 은행에 비트코인, 미국 주식, 영상까지 끊김없이 연결돼야죠. 왜냐? 불안한 연결은 장기 투자에 방해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세일리.com/리스펙을 통해서 세일리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결제 시 쿠폰 코드 리스펙을 입력하면 15%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세기 후반 전신이 발명되고 도입된 이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권력의 집중과 현실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는 이제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실제 화폐 결제는 여전히 물리적인 이동 속도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려면 일정 수준의 금융의 추상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변화는 은행과 중앙은행들에게 상당한 권력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빠르게 장거리 가치 이전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스템에서 물리적 화폐의 이동을 완전히 제거하고 화폐의 개념을 완전히 중앙은행 장부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각국의 장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과거의 영국은행이 그랬듯이 현재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글로벌 무역을 연결하는 핵심 장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60개의 서로 다른 통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국 통화는 자국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통화가 외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의 통화는 비교적 천천히 가치를 잃어가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화폐는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모든 통화를 연결하는 중심축은 미국 달러입니다. 각국은 달러 표시 자산을 외환 보유고로 보유하고 국제 무역 계약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체결하며 해외 투자와 대출 역시 달러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에게 지정학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반드시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완화된 통화 정책을 통해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해외 채권국들의 외환 보유고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 달러의 가치를 높이면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들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그 나라들은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폐 실패율은 매우 높습니다. 1990년대 브라질은 당시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이후 아르헨티나, 유고슬라비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폴란드, 카자흐스탄, 페루,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레바논 등의 여러 국가들이 비슷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멕시코, 베트남,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터키와 같은 국가들은 같은 시기 동안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과 싸우며 하이퍼 인플레이션 직전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국가들이 반복적인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인구 2억 명이 넘는 나이지리아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33%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터키와 아르헨티나 같은 인구수 1억 3천만 명 이상의 G20 국가들도 수년간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6년 인구 1억 명이 넘는 이집트는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반으로 평가절하했으며 2022년에도 동일한 조치를 또다시 시행했습니다. 물론 두 번의 평가절하는 모두 IMF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절하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단순히 저축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 통화로 책정된 임금의 실질 가치 역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아주 소수의 개발도상국만이 선진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통화 안정성의 부재는 이들 국가가 외화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자국 통화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 겁니다. 심지어 부유한 국가들에서도 금융 시스템은 종종 비논리적으로 작동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유럽과 일본에서는 총 18조 달러 이상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개인들이 정부와 대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면서도 오히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기형적인 금융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혼란은 잘못된 경제 인센티브 구조를 초래했으며, 이후 몇 년간 발생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급등은 채권 보유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은 공공부채를 8조 달러 이상 증가시켰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미국 연준이 직접 돈을 찍어내서 충당했습니다. 이는 미국 가구당 약 6만 달러 이상의 추가 부채 증가에 해당되지만,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60개 이상의 통화 관할권이 존재하며,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국민들의 저축과 임금의 가치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석된 화폐 가치는 불투명한 방식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코어에 가까운 특정 집단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화폐 공급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 가치는 때때로 부패한 정부 관료들에게 유입되거나 혹은 신용과 구제금융에 특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융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기도 합니다. 국가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의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개인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미 망가졌으며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한순간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없는 시스템, 중앙화되지 않은 시스템, 허가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완전히 개방된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암호학자들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데이비드 차움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룹이 암호학을 이용해서 공유 데이터베이스 또는 장부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아담 백, 닉 자버, 할피니 등의 사람들이 전력과 연산 능력을 활용한 디지털 토큰을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이후 작업 증명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분산 네트워크, 암호학적 타임스탬프, 그리고 작업 증명을 활용해 중앙 집중적인 금융 시스템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2009년 나카모토는 이 개념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했으며, 이로써 비트코인 타임체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혁신적인 점은 빛의 속도로 자산을 최종 결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건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거래 속도와 결제 속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화된 금융기관이나 신용 시스템이 없이도 장거리 송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초의 실용적인 방식이며, 희석될 수 없는 고정된 통화 단위를 자체적으로 갖춘 시스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은 여러 방식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외부 공격에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되었고, 경쟁자들에 의해 더 나은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 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유동성이 높으며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고 가장 보안성이 강한 암호화폐로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지만 시장 가치와 채택률의 측면에서 매 사이클마다 더 높은 최고점과 더 높은 최저점을 기록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이유는 누구나 노트북같이 단순한 기기에서도 오픈소스 노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드는 전체 장부의 기록을 저장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 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에 서명하고 주소 간의 코인이나 소수점 단위의 코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전력을 소비하고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새로운 거래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대가로 거래 수수료와 새롭게 생성된 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초창기부터 네트워크의 창시자조차 시스템의 규칙을 변경하거나 보유자의 코인을 희석시키거나 거래를 검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백워드 호환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여하는 오픈소스 개발자, 노드 운영자, 채굴자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레이어 솔루션을 통해서 속도, 거래 처리량, 프로그래밍 가능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기본 프로토콜은 단순하고 강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전 프로그램된 디플레이션적인 패턴을 따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량이 점차 줄어들며 채굴자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공급됩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누구에게나 송금이 가능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동시킬 수 있는 글로벌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로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중앙집중형 은행 장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 160개 이상의 법정화폐 시스템이라는 거품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금과 금은 공항에서 압수될 수 있으며 은행 송금은 강하게 통제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어 직접 송금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 키를 나타내는 12개의 단어를 적어두거나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비트코인을 보호하며 전 세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화폐의 지속적인 가치 희석과 금융 검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은 어떤 형태로든 독재적인 통제하에 살고 있으며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60개의 서로 분리된 화폐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이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능력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기술적 발전은 동시에 더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화폐의 개발을 촉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기반의 달러 토큰을 여러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국가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달러 기반의 저축 수단을 더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도입을 연구하거나 일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CBDC는 기존의 법정화폐보다 더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150년간 전기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점점 더 중앙 집중화, 추상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중심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는 거래와 결제 간의 속도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돈의 효율성을 높인 기술들의 대부분은 돈을 더욱 중앙 집중화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CBDC는 국가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권한을 더욱 정밀하게 행사하고 화폐 가치를 지속적으로 희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중앙 집중화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오픈소스 암호화 기술은 신용 없이도 개인 간 직접 거래를 통해 빠른 디지털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CBDC의 흐름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보다 탈중앙화되고 간소화된 그리고 디플레이션적인 화폐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돈은 공유된 장부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장부를 누가 관리하는가? 이겁니다. 초기의 신용 시스템은 지역사회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상품화폐는 자연법칙에 따랐으며 법정화폐는 은행과 국가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오픈소스 탈중앙화 화폐는 사용자들에 의해 관리되며 시장의 선택에 의해 유지됩니다. 오늘날 우리 화폐 시스템은 중앙 집중화되었고 폐쇄적이며 160개가 넘는 방식으로 부패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이를 고치려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더욱 탈중앙화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개인으로서의 힘을 키울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를 분리하는 금융 장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화폐에서는 누구나 이를 보유할 수 있고 누구나 송금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이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고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도 잘 설명되었지만 비트코인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나 누군가의 지적 호기심에 의한 발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류의 화폐 역사 한가운데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등장한 숙명적인 발명인 거죠. 인류의 기술 발전 수준과 화폐 시스템의 진화와 부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되고 결합되어 현재 이 시점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알아차려지고 받아들여지면서 시간차를 두고 이 세상에 뿌리내리게 되는 인류 화폐사의 숙명적인 진화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아직도 부정하고 외면하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후회와 고통이 자신의 삶 전반에 밀려오게 될 겁니다. 무엇과 함께?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도저히 컨트롤되지 않는 법정화폐 시스템과 함께 어떻게? 계속 가치가 녹아내리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 채널의 장기 투자자 구독자분들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아시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의장 마이클 세일러, 그의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끊임없는 회사채를 1.5% 수준의 저금리로 발행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또 발행해서 사고, 자사주를 팔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 사고 또 사면서 비트코인 보유를 회사의 핵심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 놀라운 회사입니다. 그럼 마이클 세일러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흠뻑 빠졌을까요?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비트코인 투자자의 유형과 비트코인이 왜 위대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이 생각을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렛츠고! 저는 투자자 계층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5개 계층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쉬프 같은 비트코인 부정론자 계층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튤립 같은 거야. 존재하지도 않고 완전 사기지. 라고 하죠. 이 부정론자들은 사실 신임을 잃었습니다. CFTC, SEC, 백악관, 의회, 상원, 재무부,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CNBC가 다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완전히 신뢰를 잃고 바보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부정론자들은 어느 정도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제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은 자산이죠. 디지털 골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이라 정부가 비트코인 금지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정부가 금지시킬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의론자입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비트코인을 빼앗아 갈 거라고 말하는 거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은 꽤나 무게감 있는 얘기였죠. 왜냐면 은행가나 거대 투자자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2년 전, 1년 전까지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자료를 읽고 있다면, 그리고 의회나 상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전 세계 규제기관이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것은 딱 한 가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면 비트코인을 팔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좋은 것이고 윤리적이며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고 찐이고 혁신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분명히 실제 않은 자산입니다. 회의론자들이 결국 틀렸다는 게 입증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3가지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 투자자와 테크주의자, 그리고 맥시멀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니까 매수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공매도 해볼까? 어차피 나스닥이랑 상관관계 있는 거잖아. 아닙니다. 나스닥이랑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나스닥이랑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자들은 트레이더들처럼 생각을 자주 바꾸죠. 하지만 만약 뭔가 의미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1%로도 족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 트레이더로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규제 당국이나 주요 언론들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오렌지 알약을 먹이는 일을 아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은 S&P 500가 생겨난 이후 최초 그리고 최고의 자산 클래스일 것입니다. S&P 지수, 뱅가드 지수까지도 포함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우린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자, 이제 테크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2009년 당시 저는 애플과 관련된 테크주의자였습니다. 저에게 애플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저는 애플은 디지털 세계, 모바일 세계를 독점할 것이고 모든 기업들을 다 부셔버릴 거고 10억 유저들을 확보할 것이며 돈을 끌어모을 뿐만 아니라 주식도 10배 이상 뛸 것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구글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애플이 모바일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테크주의자입니다. 테크 투자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말도 안 되게 부유한 사람들은 한때 테크주의자였습니다. 아시잖아요. 마크 주커버그,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테크주의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크주의자로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을 믿고 이해하고 있는 테크주의자라면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라고 말할 것입니다. 캐시 우드가 바로 오늘 CNBC에서 앤드루 로스소킨에게 한 말이 딱 그거예요. 이보세요. 비트코인은 이 세상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글로벌 화폐 네트워크고 코인 하나당 6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다고요. 이게 우리의 기본 조건이에요. 테크주의자인 거죠. 그 다음에 그녀는 또 맞아요. 우리는 테슬라도 좋아하고 기술도 좋아하죠 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애플을 싫어하던 워렌 버핏도 결국 애플에 투자했고 카라이칸도 결국 애플에 투자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주식을 사면 존버하죠. 저도 테크주의자로 시작했고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세계 작업 증명 중 95%, 어쩌면 그 이상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실행된 것이니 비트코인이 확실히 지배적이야. 그 다음으로 많은 건 고작 1%잖아. 따라서 비트코인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가 될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격이 100배는 올라야 마땅하고 우리는 지금 이 테크주의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 편이 될 겁니다. 마지막 유형은 맥시멀리스트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잭 도시는 비트코인은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 이 말은 평생 제 안에 새겨졌어요.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샀을 때 이건 세계 최고의 디지털 골드 네트워크고 애플보다 더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하지만 잭 도시의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저는 비트코인은 80억 명의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도구이자 윤리적 재화이며 전세계 80억 명 사람들 모두를 위한 실용주의적 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재산권, 자유, 주권에 대한 희망을 제공해 줍니다. 이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하는 가치보다 조금은 더 좋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의 가치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맥시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 세상에 만연한 고질병의 절반을 해결하고 중국이나 아프리카 국민들 모두에게 재산권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애플 주식이 기술적 레버리지가 아주 높아서 제지가 안 될 정도로 오르게 될 매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마존을 막지 못하고 구글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들과 다른 점은 막을 수 없을 뿐더러 피할 수도 없고 또 윤리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이외에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다른 투자를 다 버려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고 애플 주식을 소유할 수도 있고 지역 시장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캔사스 농지를 소유하면서 실제로 은을 채굴하고 천연가스정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맥시멀리스트의 차이는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디지털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면 잭도시처럼, 그리고 이 방의 여러분과 저처럼 열성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금, 천연가스, 오일, 아니면 그 어떤 기업의 주식이든 아니면 건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비트코인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정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이죠. 간혹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배타적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의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힘을 부여하는 역할이라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강력한 이념이 우리 어깨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개념을 광적이다 혹은 종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이념일 뿐이라고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이러한 이념적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명백한 이념입니다. 그것도 우월한 이념이죠. 뉴턴의 사과, 즉 경제와 정치, 그리고 인간 행동에 수학, 물리학, 연력학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죠. 갈릴레오가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학과 실험을 기반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또한 과학의 뿌리를 둔 하나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아름답죠. 안 그렇습니까? 날아다니는 비행기며 움직이는 기차, 가라앉지 않고 떠있는 배들, 전기와 불, 이 모든 것들은 물리학과 연력학에 기반을 두고 있죠. 불을 숭배하고 전기, 항해 동력을 추종하고 가라앉지 않고 뜨는 배를 믿는다면 그건 하나의 이념을 믿는 것이지만, 수학과 논리, 물리학에 근간을 두고 있는 이념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열성적인 이유도 물리학과 수학이 돈에 적용되길 원하기 때문이고, 재산권에 적용되길 원하며 정치와 경제에도 적용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리학과 수학과 연력학을 경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이념으로 간주하고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교육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비행기를 날게 하고 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모바일 폰을 작동시키며 우리 집을 따뜻하게 데우는 데 사용된 물리학이 있는데, 바로 그 물리학이 우리의 경제를 개선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기술을 포용할 것이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종교적 광신도가 아니라 갈릴레오, 이삭 뉴턴이 그랬듯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특정한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의 얘기 잘 들으셨죠? 저는 이번 영상을 작업하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다양한 주옥 같은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특히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디지털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조건이라고 말한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이 윤리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그 이상의 위대한 가치물로 생각하고 계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맞으십니다. 사람들은 왜 비트코인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까? 아니, 나는 왜 이제서야 비트코인을 이해했을까? 아마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이해하고 이 위대한 발명품이자 혁명적인 개체가 왜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십 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질문을 여러 번 스스로에게 던지고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걸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면 너무 다양한 영역을 방대하게 건드리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고 조급하고 복잡한 걸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비트코인은 어쩌면 웬만하면 끝까지 눈과 귀를 닫고 모르고 싶은, 하지만 결국엔 알게 되는 불편한 진실들을 말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모피어스가 극중 주인공인 네오에게 이 세상이 가상 공간이라고 말해줘도 끝까지 부정하고 싶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오렌지 알약을 먹기 전까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 시스템을 태어나서부터 공기처럼 사용했던 지폐와 신용카드, 은행 시스템,
그리고 국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기 변동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것도 왜 그런지, 왜 그래야 하는지, 과거에도 그랬는지 이게 최선인지, 문제점은 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이게 소름 끼치게 가장 무섭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늦게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거나 왜 궁금한지를 깨닫고 한창 공부하며 궁금증이 폭발하는 시기를 지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엔 다양한 비트코인의 영상과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보고 들으면서 당장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쫙쫙 흡수하는 게 좋죠. 그렇게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을 한번 몸에 적시고 또 적시고 적시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마치 외국어를 처음 배우고 걸음마를 처음 배우듯이 몰라도 일단 듣고 보고 또 보면서 비트코인이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철학적으로는 어떤 시사점이 있고 기술적으로 무엇이 엄청나길래 이제서야 우리 곁에 왔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점점 확장되며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씩 비트코이너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과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비트코인 관련 서적들 중에서 오늘 21가지 교훈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책은 지지라는 필명을 쓰는 비트코이너가 당신은 비트코인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는 질문을 트위터에서 받고 썼던 폭풍 트윗 글들이 기사가 되고 결국 책으로까지 나오게 되었었는데, 이걸 국내 유일의 비트코인 온리 커뮤니티인 포우팀에서 열심히 번역해 주셔서 좋은 책을 한글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유들을 이 책에서는 철학, 경제학, 기술의 세 챕터로 나눠서 총 21가지의 이야기로 나누고 각각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그동안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내용들과 잘 모르는 내용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채울 수 있는 비트코인 핵심 요점 정리 서적 같은 책입니다. 특히 저는 철학이나 경제학 챕터의 내용들은 충분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기술 챕터의 내용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책에서 언급된 화두들을 읽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깊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저자가 말한 비트코인의 21가지 교훈들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 줄 정리 문장만 순차적으로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는 어떤 교훈들을 느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비트코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내가 변할 뿐이다. 두 번째, 비트코인은 풍요의 시대에 진정한 희소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세 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국소성이 얼마나 까다로운 것인지 알려주었다. 네 번째,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정체성과 모순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다섯 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여섯 번째, 비트코인은 자유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자유 소프트웨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일곱 번째, 비트코인은 내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비트코인 토끼굴의 바닥을 알 수 없다. 여덟 번째, 비트코인은 장막 뒤에서 나의 금융적 무지와 직면하게 해주었다. 아홉 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과 초인플레이션의 재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열 번째, 비트코인은 가치는 주관적이지만 임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1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돈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12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돈의 역사와 경제 역사상 가장 큰 속임수인 명목 화폐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13번째, 비트코인은 부분 지급준비금 시스템이 진짜 광기임을 가르쳐 주었다. 14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건전화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5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숫자는 강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6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신뢰하는 법이 아닌 검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17번째, 비트코인은 나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탈중앙화된 경우엔 특히나 까다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8번째, 비트코인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버그가 아닌 비트코인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9번째, 비트코인은 프라이버시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20번째, 비트코인은 사이퍼펑크는 코드를 작성하여 실행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21번째, 비트코인은 미래를 알기 위해 반드시 과거를 이해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이제 막 시작된 미래를. 여러분, 이 21가지 교훈을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어떤 내용은 문장만 들어도 이해가 되고 어떤 건 한 문장만으론 의미를 모르시겠는 것도 있으시죠? 그리고 비트코인 하나를 설명하는데 엄청나게 넓고 방대한 영역의 주제들이 언급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때론 난해하고 어렵고 그래서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였다가
하나씩 조금씩 이해해가면서부터는 왠지 모르게 친숙하고 쉽게 이해가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은 비트코인 토끼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이 책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비트코인의 세계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21가지 교훈에 담겨있는 작가의 결론부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비트코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대답은 늘 불완전하다. 비트코인은 기술과 경제학 같은 여러 살아있는 시스템들과 공생관계에 얽혀 있어서 다뤄야 할 주제가 방대하고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비록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의 단점과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작동되고 있다. 그것도 약 10분마다 계속 블럭을 생성하며 매우 아름답게 작동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오래 작동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의 산물이다. 비트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분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순수 기술의 영역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영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비트코인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컴퓨터 과학만으로는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충분하지 않다. 비트코인의 내부 작동 측면에서도 경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분야에서도 경계가 없다.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정치학, 게임 이론, 화폐의 역사, 네트워크 이론, 금융, 암호학, 정보 이론, 검열, 법률과 규제, 인간 조직, 심리학 등 이 모든 전문 분야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의 성공은 하나의 발명품 때문이 아니다. 이전에는 서로 관련이 없던 여러 가지가 게임 이론적 인센티브에 의해 결합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혁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아름다운 조화가 사토시를 천재로 만들었다. 모든 복잡한 시스템이 그러하듯 비트코인도 효율성, 비용, 보안 및 여러 측면에서의 절충이 필요하다. 원으로 사각형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방법이 없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해결하려는 방법도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건전화폐를 세상에 다시 도입하는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이다. 다빈치가 비트 루비안맨을 중앙에 배치하여 원을 제곱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각 노드 뒤에 자주적인 개인을 배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노드는 효과적으로 중앙의 개념을 제거하여 놀라울 정도로 공격에 취약하지 않고 중단시키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든다. 비트코인은 살아있고 그 심장박동은 아마도 우리의 심장박동보다 오랫동안 뛸 것이다. 여러분, 21가지 교훈의 저자인 지지가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완벽한 답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저에게 너는 비트코인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묻는다면 비트코인은 나에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주었고 태화하지 않는 의식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장기적 우상향 자산이 아닙니다. 때론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구명보트이고 법정화폐 시스템의 인플레이션 굴레에서 우리들의 노동가치와 자산가치를 온전히 보존해주는 든든한 성벽이자 윤리적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철학, 경제학, 기술, 물리, 수학, 연력학 등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학문과 개념, 시스템과 문화에 연결되며 앞으로도 계속 진화될 화폐 혁명인 거죠. 이러한 대상의 등장을 살아생전에 보고 그 성장과 확산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을 미래의 사람들이 봤을 때 단체로 로또를 맞은 행운아들이었다고 말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우리들이 되자고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재무구조와 시스템을 만든다면 수량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의 꾸준한 적립 매수가 우리에게 위대한 결과를 선물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자신이 느낀 비트코인에 대해 배운 점들을 영상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